안녕하세요 여러분, 난초 배양을 연구하는 인간겁입니다. 원래 오늘 영상은요, 이 난초를 이렇게 심는데 황금 비율, 다시 말하면 화분이 어떤 게 좋나, 대부분은 이제 비닐하우스를 갖고 전문 난시를 가지신 분은 해당되지 않는데, 우리 집에서 저처럼 애란인들은요, 이 화분 하나 선택, 또 이 난석을 어떻게 잘 배합하고 어떤 난석을 가지고 어떻게 배합해서 심느냐가 이 난초의 어떤 그 생장에 아주 큰 결과를 차이를 내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남쪽 지방에는 지금 난리 추웠다, 뭐 또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아닌가 봐요. 병충해가 너무 발생해가지고, 사실은 병해죠. 병해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하루에도 한 10여 통씩 전화를 받으니까 형이 좀 빨리 설명을 해주겠다. 전화 통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오늘은 난초의 병이 왜 잘 생기는지, 그리고 난초의 병용균은 주로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치, 살균하는지에 설명드릴 건데, 오늘 내용을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설명을 간단히 했지만 너무 방대한 양이에요. 그래서 빨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난초를 키울 때요, 난초를 행복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난초를 키우는 지금 대부분 분들은요, 뿌리가 아주 고문을 당해가지고 막 새카맣고 막 죽어가고 막 그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난초가 정말 그렇게밖에 키울 수 없을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는 물의 양이 반절밖에 안 줍니다. 비료 3분의 1밖에 안 줍니다. 농약은 저희 난실에는 다른 일반 난실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칠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서는요, 전혀 안 줍니다. 이거는 살충제, 친환경 살충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작년에 한 해 동안 딱 한 번 쳤어요. 왜? 병충해가 안 생기게 키우니까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이게 농약입니다. 농약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샀는데 몇 달 전에 충분히 제가 쓸 수 있는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썼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떻게 절취했냐면, 이걸로 주변 싹 하고 조금 낙서 써가지고 한번 싹 줬거든요. 농약 안 거도 친환경 요즘은 살균제, 살충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댁에서 키울 때는 농약 자제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강아지를 키운다든가 애기들이 있을 때, 또 노인 양반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농약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아예 농약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하냐? 병이 안 걸리게 키워야 된다. 저는 뿌리에 대해서는 난초 배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뿌리인데요. 이 얘기만 하나 할게요. 지금 너무 바쁜데, 제 뿌리는 크기가 똑같고 굵기가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유는 심는 방법, 이게 이제 에어 전정이라는데,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가늘고 뿌리가 어떤 분은 막 두껍고, 또 어떤 뿌리는 길고 어떤 뿌리는 짧고, 막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키우는 것은, 첫 번째는 농약을 잘못 쓸 경우, 또는 밝은제 같은 호르몬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얘를 고문한 거예요. 고문. 그래서 얘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떤 건 막 길었다, 어떤 건 짧았다, 어떤 건 굵었다, 어떤 건 가늘었다 하면서 얘는 고문 속에서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식물을 연구하고 뭐 난초뿐만 아니라 저는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계속 식물학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쪽에서 또 사업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식물을 연구하고 농약을 연구하고 제가 해충학도 연구하고 재배학도 연구하고 이렇게 다들 공부하고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많아요. 제가 이 화면에 보일 것은요, 이 콘크리트 구멍 하나에서 아무것도 안 줬어요. 물도 부족할 거예요. 비 와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잘 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산꼭대기 양분 하나도 없는 맨들맨들한 단단한 땅에서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고, 심지어 바위에서도 나무들이, 아름드리가 잘 커요. 이 난초도 한 달간 20일간 물을 안 줘도 죽지 않고 잘 큽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적응해 갑니다. 2만 룩수, 3만 룩수에서도 잘 크고요, 한 2, 3천 룩수에서도 난초는 잘 자라요. 근데 우리가 난초한테 고문을 해가지고 이 병균을 오게 하고, 또 병 주고 약 준다고 농약을 듬뿍 치니까 얘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난초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방송을 보거든요. 판매 영상도 한번 보면
난초를 좀 아신다는 분들이 왜 저럴까? 저런 거 팔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난초에 병이 잘 오지? 그럼 병이 안 오게 키우려면 뭐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연구하셔야 돼요. 난초를 잘 키운다면 비료 잘 주고 또 물 잘 주고 또 뭐 농약 잘 치고 아닙니다. 물 자제하시고 비료 자제하시고 농약 자제하시면 돼요. 그럼 난초는 스스로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갈 길이 멉니다. 자, 첫 번째 식물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잎이 주로 큰 식물을 우리는 광엽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디라든지 또 그 난초 같은 건 세엽식물, 잎이 가늘죠. 이 잎도 지금 가늘죠. 잎이 가는 것을 우리는 세엽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엽식물은 어디에 있냐면 특징이요. 이 생장점이 끝에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다는 거죠. 가장 위에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쭉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을 위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그 나무 같은 경우는 아래, 즉 트렁크라고 하죠. 아랫부분이 굵어요. 나무를 보면 나무들이 어떻게 크냐면 나무 줄기가 주로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굵었고 여기가 항상 건조하죠. 왜냐면 생장점이 있는 이 끝에가 가장 약해요. 그래서 벌레도 이쪽에서 많이 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난초는 세엽이에요. 세엽. 세엽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생장점이 지재부, 땅에 붙어있는 부분이 생장점이 있어요. 여기에. 잔디 같은 거는 아무리 우리가 막 깎아도 낫으로 막 깎고 그 재촉인가 이거 막 깎아도 또 나고 또 깎아도 또 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난초 교실을 공부를 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께서 난초를 오랫동안 하셨다는데 왜 이 기부 부분에 병균이 많이 있고 왜 여기서 그렇게 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건강한 난초 툭툭 쓰러지냐 이해가 안 난다. 이것도 이베빈데 이렇게 까랑까랑한데 이거 한순간에 넘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난초는 생장점이 어디 있다? 지재부에 있다. 이 부분. 그럼 생장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보기는 난초가 이렇게 바닥바닥하게 이벽으로 잘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안쪽을 보면 어떠냐. 아기의 속살처럼요. 아주 약하다. 제일 약하다. 제일 약하다. 이 부분은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난초에 병이 끌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요. 비료의 과다 사용입니다. 비료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비료도 쓸 때도 사실은 N을 주면 칼슘을 줘야 되고 그 속에 넣는 칼륨 수액 같은 거죠. 칼륨을 채워야 되고 전체적으로 단단하려면 규산을 써야 되고 또 이걸 더 강하게 엽록소를 만들면 마그네슘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비료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NPK 비료 주세요 하니까 어떠냐 비료를 과다 사용하니까 이 지재부 가장 약한 부분이 너무 성장을 빨리 하고 우리가 일명 웃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조금 확장해서 그리면요. 난초가 원래는 천천히 이렇게 두껍게 천천히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난초가 아무리 잘 자라도 하루에 한 2mm 정도만 자라야 돼요. 아주 성장기에. 근데 이게 비료를 주니까 질소질 비료를 주니까 얘가 어떻게 크냐면 그렇게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지재부가 애기 속살 부분이 너무 연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쭉 쳐집니다. 이렇게 쭉 쳐져요. 그 얘기는 어떤 분이 이쪽이 약한 게 아니라 이 지재부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병균 중심으로 할 건데 해충까지도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병해충은 어디를 공략해야 내가 살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대기 중에는 계속 병해충들이 떠다녀요. 떠다니다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수액을 빨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빠냐면 대부분 위기로 다 붙는 겁니다. 지재부에 다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병균들이요. 해충도 다 와서 붙어서 예를 들어 깍지벌레, 응애, 해충으로는요, 응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붙어 있고 곰팡이 또한 여기에 뭐 흰색 곰팡이, 붉은색 곰팡이, 뭐 후사림들 이 근부 쪽에 다 붙어 있다가 물을 주면 아래로 탁 내려와 가지고 이제 화분 전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료 너무 과다하게 쓰지 마시고 물만 잘 줘도 그래서 우리가 마캄프게이 정도만 잘 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좀 비료를 뭐 연면십이나 관주를 해주셔도 난초는 잘 자란다. 한 달에 2번 이상 비료 주지 마십시오. 물 여러분들이 주는 것보다요 반절로 줄여도
난초가 다소 늦게 자랍니다. 근데 병해충이 없어요. 많이 자라면 이 약 때문에 나중에 기세 잃고 더 못 자라요. 그래서 난초를 탄탄하고 짱짱하게 키우는 것은 첫 번째, 비료를 많이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여기에 병행군 중에서 해충 제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고, 오늘은 균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 균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물병에는 가장 많은 게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균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또 뭐 바이로이드도 있고, 또 파이토플라즈마도 있고, 뭐 선충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난초에는 안 옵니다. 난초는 아니고, 자, 바이러스도요, 이 균들로 따지면 밝혀진 것만 곰팡이는 한 8,000여 종 대부분이고요. 세균은 1,800종인데 이거 동물성 병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다양하게 식물, 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돼지한테 이러는 뭐 구제역인가요? 그리고 또 조류독감, 닭 같은 거 이런 조류독감 등이 있는데 500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밑에서 설명하면 그 중에서 이제 바이러스는 500종인데 사실 식물에는 많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대표적인 식물병은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데, 그건 1000개 화분이면 1개 정도 화분하는데, 사람이 이건 절대기 생체라고 해요. 절대기 생체.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생물에 살아있는 거에서만 살아가요. 그걸 절대기 생체라는데, 순활물 기생체라는데, 뭐 비이커에 넣고 또 배지에 딱 넣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구할 수 없고, 또 연구해서 잡으려고 하면 얘는 변이가 너무 빨리 일어나요. 그냥 알만 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게 모상이 네모였는데 네모 같은데 그러면 세모였다 같은데 동그라미, 또 동그라미 같은데 잡으려면 별표로, 변이가 너무 빨라가지고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 비싼 수십만 마리의 닭, 또 수십만 마리의 또 그 돼지나 우리가 살처분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코로나도 바이러스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가 할 수 없는 절대기 생체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설마 바이러스를 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밑에서 세균입니다. 세균은 현재 한 1,800여 종이 밝혀졌는데, 세균의 종류에도 무수히 많겠죠. 근데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편모가 달려 있습니다. 이 땅콩처럼 돼 있는데 편모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수영을 친다는 거예요.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수영을. 그래서 세균이 많은 데는 보면 물 같은데, 물 웅덩이 이런 데가 많죠. 그거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게 이제 세균이 득실 걸어서 그런 거고, 세균은 주로 동물성 병입니다. 그래서 난초에 나타나는 병은 연부병과 전문이병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연부병은요, 기부 부분의 이 부분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 여기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다가 그 사이에 이제 세균이, 여기에 제일 약하니까요. 아까 제가 생장점 있는 제일 약하냐, 이 부분을 공략하는데 이 연부병은 뭐냐면 우리가 무름병이라고 해요. 무름병. 여러분들이 시골 사람은 다 기억했죠. 배추가 비 온 다음에 보면요, 이 완전히 짓물러 있어요. 밑에 부분이. 배추도 이렇게 했다면 배추가 이 부분이 짓물러 가지고, 이거 수침상이라는데, 완전히 물에 절여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다 썩는 것이 무름병인데, 무름병의 하나가 연부병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름병이기 때문에 냄새가 고약하게 나요. 냄새가 고약하게 나면서 모든 세균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균은 이 침이 없어요. 근데 어떡하냐, 약한 걸로 거기다가 액을 넣어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초잎에 구멍을 내는 거죠. 주로 이제 천공성 병들이 식물에 구멍병, 또 무름병의 하나는 연부병이고, 구름병 정도의 하나는 이 전문인데, 근데 연부병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봤나요? 한 5년 전 정도에 한 번 정도 있었나요? 왜냐하면 냄새 나면서 미끈미끈한 거, 그거는 거의 많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부병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곰팡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미끌거리고 그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제 세균을 잡는 일품이나
마이신 종류를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균인 것 같이 세균이 아닐 성이 많아요. 세균 같을 때는 어떤 걸 써야 마이신 종류 쓰는 것보다 일품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저는 농약을 이렇게 하나도 안 쳤잖아요. 이 일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마이신 종류보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농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농약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는 일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균을 잡는 것도 있고 일부는 주로 세균을 잡는 건데 한 30%는 곰팡이까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곰팡이인지 세균이 모를 때는 일품을 쓰면 돼요. 이게 연부병 같아 라고 하면 마신료보다는 일품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전문이병, 자, 구명병 같은 청공성 병인데 전문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난초입이 있는데 여기에 전문이가 구멍이 뚱뚱뚱 뚫려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신용이나 일품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이 중에는 대부분은요, 어떤 게 있냐면 이 해충 같은 것들이 흡집성 곤충이죠. 흡집성 곤충의 대표적인 것은 깍지벌레, 뭐 응애, 이런 것들이 구멍을 딱 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모기가 사람한테 구멍을 뚫고 피를 뺄 때 얘가 모기를 딱 들고 나서 그럼 모기가 살갗을 딱 침으로 꽂는 순간 사람은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백혈구를 내 가지고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그러면 이 모기는 침을 박았다가 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고 이걸 빼기 위해서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물질 독성을 내요. 독성을 내 가지고 피를 묽게 해 가지고 모기가 쪽쪽쪽쪽 빨아먹고 싹 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해충들이나 이런 곰팡이 종류들도 있으면 여기에 탁 붙어가지고 이 깍지벌레 뭐 응애들이 독성 물질을 내요. 독성 물질. 독성 물질을 내가지고 이 수액을 묽게 하고 이 부분이 독성이 쫙 빼서 도망갔는데 이 독성이 이대로 남아있다가 이 부분이 이제 이 세포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있고 이게 있다가 늦게 있다 보면 다시 곰팡이들이 와가지고 전문이병처럼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해충이나 와서 구멍을 누르면 사실은 소독약하고 척척척척 뿌리면 안 번진다. 그러면 이거는 곰팡이성이에요. 이러면 상처 치료에는 소독약 갖고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소독약을 척척척 뿌렸는데 이게 번지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균에 크게 생물성 병과 비생물성 병으로 나누는데 뭐 이거는 번진다 그러면 이게 생물성 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처 같은 경우는 번지질 않잖아요. 근데 이게 번지지 않으면 소독약과 번지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약을 줄 필요 없는데 이게 번진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거 세균성 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균성일 수 확률보다는 곰팡이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균을 잡는 것은 일품 마이신 종류가 있지만 제가 굳이 추천드린다면 일품을 갖고 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오프도 안 돼요. 그러면 곰팡이균이 어느 정도냐? 그럼 식물병으로서는 97, 8% 이상이 곰팡이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곰팡이의 모습은 이제 처음부터 곰팡이의 생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을이나 여름 이럴 때는 곰팡이가 이렇게 다 공중에 떠다니다가 이제 곰팡이의 생활사 이렇게 떠다니다가 겨울이 되면 얘들이 다 모여듭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월동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여들어요. 이렇게 창문틀 같은 데 보면 새카맣잖아요. 곰팡이 이 흔적을 보면 여러분들도 창문틀은 새카맣게 묻어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걸 사다가 싹 청소를 해가지고 난실에 새하얗게 다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이 균사, 이게 균핵이라고 했잖아요. 겨울에 균핵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균핵. 겨울에. 그러다가 온도가 이 균핵의 특징은 발화를 하는데 좋은 발화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희한하죠. 좋은 발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곰팡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곰팡이는 한 10도에 이제 10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15도가 되면 얘네들이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어떤 형태가 되면 이런 모습으로 커요. 이렇게 크다가 또 다시 옆으로 계속 꾸물럭꾸물럭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양생장이라. 영양생장을 할 때는 이게 날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몸집만 조금 뽀글뽀글 올라가면서 버섯이 크듯이 쫙 커집니다. 그래서 냄새는 안 납니다. 근데 이 단계가 막히면 이 그림을 좀 확대하면 이렇게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꽃처럼 이렇게 버섯이 피듯. 근데 여기에는 경막이 있고 균의 특징을 나타내는 DNA, RNA 성분을 가진 핵이라는 게 각자 하나씩 잡고 있어요. 핵이. 여기에는 핵이 하나씩 있습니다. 핵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생식생장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생식생장. 생식성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생식성장으로 딱 넘어가면 얘네들이 비산을 합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멀리 날아갈 때는 냄새가 없는데 난실에 날아다닐 때는 곰팡이 냄새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빨간불이 적신호가 딱 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코를 쿵쿵거려서 여기는 적신호가 생식생장이 왔다는 것은 지금 이 곰팡이균이 난실을 점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얘들이 균핵이 가장 많은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난실이라면 이걸 다 일일이 맡아봐야 됩니다. 맡아봐가지고 여기 이놈이 주원이가 그러면 반경 1m 이상은 전부 난을 털어가지고 다시 식재를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농약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침지하고 농약에 이제 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곰팡이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라이족토니아니 잿빛 곰팡이병이네 여러 가지가 있죠. 피시우미 그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도 처방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후사리움은 아셔야 돼요. 후사리움은 특이한 게 제가 아까 난초의 잎을 그릴 때 다른 놈들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예요. 다 이 경막이 있고 동그라미. 만약에 이게 세모라면 다 세모야 돼요. 그래서 얘가 A균 이렇게 하는데 후사리움만 이질 다액균이에요. 이 곰팡이 하나인데 이건 동그라미여야 되는데 얘는 세모예요. 어떤 놈은 여기에 네모도 있어요. 그걸 약을 치면 일부는 죽는데 일부는 안 죽고 계속 또 번식을 하면서 이질 다액으로 얘들이 계속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잡기가 힘든 거죠. 잡기가. 그래서 후사령균의 처치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후사령균을 조금 공부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이거는 빨리 빼가지고 소각시키고 버리는 게 제일 좋은 처치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후사령균이 몇 년 전에 한번 나타나는데 후사령균이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료 과다 사용하고 농약을 많이 치다 보면 얘들이 세력을 잃어요. 세력을 잃다 보면 이제 후사령균 루틴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햇빛 많이 주고 물 적당히 주고 비료 별로 안 주고 농약은 절대 안 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냄새가 안 날 거예요. 냄새가 딱 났다 그러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고, 냄새 났으면 심각한데 이제 여기서 병이 발생했다. 그럼 어떤 건 마르고 어떤 건 쓰러지고 역병이 발생하고 후사림이 발생하고 라이족토니가 발생하고 또 곰팡이가 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는 응급실 상황이에요. 그러면 약을 어떻게 드시나?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살균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살균제는 보호살균제, 종합살균제, 치료살균제. 보호살균제는 난초 잎에다가 전부 다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갑옷을 입혀주니까 우리 공기 중에 곰팡이들이 와도 뚫지를 못해요. 총을 빵 쏘니까 방탄이기 때문에 튕겨 나오듯이 뚫 수가 없으니까 이 곰팡이들의 특징은 다 세균, 모든 병균의 특징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어디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 거기 갔는데 못 살아요. 그러면 서너 달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지가 살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아주 강하기 때문에 딱 코팅을 입으면 그 개체에는 이 곰팡이가 안 와요. 그게 보호살균제. 그리고 치료살균제는 정말 병이 발병했을 때 그 약을 치료해 주는 거고, 종합살균제는 많이는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종합살균제 뭐냐면 보호기작 다로 코팅제 일부, 치료제 일부, 여기는 50이라고 써있지만 회사마다 비율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호살균제도 살균은 약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치료살균제도 코팅제는 약간 있어요. 근데 그건 회사마다 타이에 있고, 특징적으로 하면 보호살균제는 코팅제고, 치료살균제는 진짜 강한 독성을 가는 약이고, 종합살균제는 다로서 이제 여기도 델란도 있지만 다이스넴 이런 것들이 일품은 아니고
델란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보호살균제 카고요. 스포탁이라든지 이런 약제들은 치료살균제고, 종합살균제의 대표적인 것은 크리스오티바, 제가 좋아하는 카브리오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정도 약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치료살균제는 가, 라, 사, 자, 한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치면 되는데, 중요한 방법은 농약을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예방살균제는 지금 쳐야 될 게, 지금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난실은 월동하고 있는 균들이 뭐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병이 가장 약할 때가 보면 이제 그 곤충으로 따지면요, 알이 있다가 유충, 완전 변태 얘기로 번데기, 그 다음에 성충인데, 이렇게 모습을 갖췄을 때는 약을 쳐도, 알로 돼 있을 때 아무리 약을 쳐도 얘네는 코팅이 딱 돼 있어요. 유충도 코팅을 딱 줘요. 예를 오리에다가 아무리 물을 줘도 물이 다 오리털 팍팍 같은 거 다 이렇게 기름 때문에 젖지를 않듯이 유충도 마찬가지예요. 번데기도 각질로 돼 있잖아요. 성충도 키틴이라는 각질을 써 있어요. 새우 같은 거 약 준다고 잘 안 들어가잖아요. 잘 안 죽어요. 그럼 언제 죽느냐? 얘네들이 변태나 탈피할 때. 이 탈피할 때 이때 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균핵이라고 했잖아요. 균핵은 알처럼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균핵이 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꾸물럭 할 때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아니면 요 공략. 요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이를 딱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냄새도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균핵이 우리가 영양생활자 냄새 같은 거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종합살균제 한번 치시고 보호살균제, 즉 예방할 때는 종합 한번 치시고 보호살균제를 한번 치시면 돼요. 그런데 곰팡이가 딱 느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곰팡이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농약의 독성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농약하면 한 번 치면 이런 균들을 곤충들을 한 번에 다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농약을 만들 때는 농약의 독성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낮은 거를 저독성,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독성, 그 다음에 고독성, 그 다음에 맹독성 이렇게 나누고, 고독성, 맹독성은 시판을 못하게 하고 금지시켜요. 왜? 독이기 때문에. 독이 고독성, 맹독성을 팔으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걸 팔았는데, 이걸 팔으니까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곰팡이를 죽이려는데 유익균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유익균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충을 잡으려고 회충약을 먹으니까 회충을 잡는 건 100% 잡았는데 이 선모도 다 죽이고 유익균도 다 죽이고 유익까지 다 녹였어요. 그러면 팔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은 게 이제 고독성, 맹독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독성의 세기를, 이걸 나눌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하는 게 LD50이에요. LD50은 독성을 결정짓는데, 이게 이 농약이 일정 함량으로 쥐나 토끼의 50%가 죽는 걸 우리는 LD50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을 만들 때는 50%만 죽여도 이건 약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난실에 이제 농약을 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경제적 유효 수치인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아무튼 지금도 균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물에는 항상 10% 정도는 균이 있어도 이걸 잡으려다 보면 이 식물이 죽으니까 이거는 약을 안 쳐도 된다, 그런 것을 이 지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지표인데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보다 높아지면 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균의 밀집도가 100이라고 보세요. 100. 이걸 한 30이라고 보겠습니다. 편의당. 그러면 100이라는 균의 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을 주면 LD50인 일반 저독성이나 일반 독성을 LD50을 나눈다면 한 번 주면 50은 죽고 50은 죽고 50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줘서는 이 유효 지표인데 경제적 유효 지표가 그럴 거예요. 30보다 크니까 한 번 더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두 번을 주면 어때요? 25% 죽고 25%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식물이 살아가는데 30 정도면 이 식물이 버티니까 25니까 안 줘도 되는구나. 그럴 때는 두 번만 주고 난초한테 갑옷을 입혀주는 보호살균제를 한 번 주면 돼요. 한 번 치면.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표가 200이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한 번 주면 100인 거죠. 이게 너무 심해요. 이 병이. 그러면 한 번 주면 100은 죽고 100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주면 100에서 50은 또 죽고 50은 살아있는 거예요. 세 번 주면 25는 죽고 25 살아있으면 여기서 스톱. 왜냐하면 30보다 병균의 밀도가 낮으니까. 그럼 세 번 주는 거예요. 근데 욕심상 4번 주고 5번 주면 이 병용은 잡는데 식물이 살아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밀도가 너무 높으면 사실은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 예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방살균제를 미리 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D50이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반드시 이 농약이 한 번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 밀도가 낮을 때는 한 번만 주면 되고요. 밀도가 높을 때는 또 2번 줘야 돼요. 근데 밀도가 너무 셀 때는 3번 줘야 되는데 4번 줄 때는 잘못하면 식물도 죽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저는 이 코가 큼큼할 때 정도면 2번 주고 보호살균제 1번 주면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균핵에서 지금 영양생장할 땐게는 예방살균제, 종합살균제 1번, 보호살균제 1번 정도 줘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얘기는요. 제가 당초에 없었던 얘기를 갑자기 찍다 보니까 사실은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문 분야고 또 제가 공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오랫동안 공부한 내용을 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